라임 옵티머스 사건,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이것은 사기 사건이기도 하고 또 공무원 범죄가 될 수도 있고 정경유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관련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낙연, 강기정, 이재명, 임종석, 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베트남 갔을 때 또 거기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먼저 옵티머스, 이게 무엇인가? 이혁진이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다고 하죠. 2009년에 에스크라고 하는, 길게는 에스크 베리타스 자산운용, 이것을 설립했습니다. 그게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2015년에 AV 자산운용으로 바뀝니다. 사모펀드 쪽으로 바뀐 것이죠. 그 사이에 2014년에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해서 고소를 했던, 고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대진 변호사, 그가 이 에스크베리타스의 사내 이사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옵티머스 자산운용으로 이름을 바꾸죠. 이게 옵티머스로 바꾼 다음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다. 이혁진 씨의 경우에는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017년 4월에 현재의 대표인 김재현, 그에게 경영 제안을 했다고 하죠. 김재현 씨 자신의 주장으로는 그때는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같은 해 6월 30일에 공동 경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다. 이제 그것이 검찰이 찾아냈다 하는 것, SBS에서 보도했던 이러한 문건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혁진이라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씨하고 대단히 밀착되어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2년에는 제19대 총선에 출마를 하죠. 서초 갑에 당시 민주통합당의 전략공천을 받아서 출마합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문재인 대선 캠프에 금융정책 특보로 들어갑니다. 2012년 대선 캠프 하니까 혹시 문재인 펀드, 담쟁이 펀드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김재현에게 이제 여기에서 보면 공동경영 그러는데 현 대표, 전 대표 하는 것으로 봐서 결국은 김재현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제 그게 2017년인데 바로 2017년 연말쯤에 이 이혁진 씨하고 그 직원들이 금융감독원에 옵티머스에 대해서 제보를 했습니다. 펀드 관련해서 사기 혐의 사실을 제보를 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2018년 2월에 또 금융감독원에 진정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김재현 씨의 그 소위 A문건, 거기에서 보면은 이혁진 씨가 이 회사가 죽어야 자기가 재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순서가 맞는 그런 일들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에 제재 건의를 합니다. 이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이혁진 씨가 회사 자금 약 70억 원을 횡령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2018년 11월 옵티머스에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혁진 대표 해임 요구를 의결을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에 이와 관련해서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그러면은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 배후에 청와대가 연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이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 이것입니다. 이것이 한 개가 아닌 것으로 나와 있죠. 옵티머스 윤석호 이사, 사내 변호사이면서 지금은 이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이진아 변호사의 남편, 이 인물이 수사팀에 제출한 것을 A문건,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부르기로 합시다. 수사팀에서 이걸 받고 수사 전면화를 안 했다, 이것도 언론이 거의 공통되게 지적을 하는 그런 점입니다. 현재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이성윤 검사가 옵티머스 사태를 수사할 검사팀을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투입해서 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제 나온 결과는 동일할 수 있는데 그 인과관계, 내적인 사정은 또 다를 수도 있다. 그것도 생각을 해야 하겠죠. 어떻든 수사를 서두르지 않고 질질 끌었다 하는 것은 이제는 확인된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2020년 10월이 됩니다. 10월 9일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을 하고 이 문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옵티머스 압수수색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A문건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이거 찾았다. 또 이것과 유사한 여러 버전의 문건을 여러 개 다수 확보했다. 이 A문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윤석호 이사가 검찰에 준 거, 그러니까 수사팀에 준 거, 또 그 같은 내용을 SBS가 보도한 문건이다. 대략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A 문건과 또 다른 문건이 뒤바뀌어도 상관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때는. 중앙일보는 2020년 10월 11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을 은폐,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심은 검찰 수사팀이 풀어야 할 숙제다.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문건 및 진술을 수개월 전에 확보했지만 최근에서야 대검에 보고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각자 나와 있는 자료와 정보를 보고 이렇게 각자 다른 해석과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중앙일보는 이렇게 봤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SBS는
사건 관계자에게서 입수했다 하면서 6쪽짜리 문건을 놓고 보도를 합니다. 이제 이것을 또 A 문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위에 제목이 펀드 하자 치유 관련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10일 이제 그게 작성한 날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SBS 화면을 보면은 결국 그 A 문건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이 이런 거다 하는 거를 이제 정리해서 보여주는데 그게 이렇습니다. 이 옵티머스 사건, 대단히 큰 범죄 사건 그런 건데 여기에 청와대 관계자가 5명, 국회의원이 5명, 민주당 인사가 3명, 기재부, 국토부, 국세청,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재계, 기업 이렇게 되겠죠. 언론계의 고위 인사, 이들이 연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화면에서 비춰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런 내용을 이진아 청와대 행정관의 남편인 윤석호 이사가 수사팀에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이 이진아 씨라고 하는 사람은 좌파 측에서 아주 인맥이 화려한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씨 옆에 바짝 붙어 있죠.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이걸 고발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이러니까 바로 수사하자. 문재인 민주당 정권 하에서 수사팀이 이걸 받아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건 수사를 중지하라는 언질이나 위협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여기 그 A 문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몇 가지만 소개를 하죠. 라임 자산운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SPC가 떠안은 부실 문제를 조기 상환하기 위해 다각도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2020년 10월 말까지 정상화 목표가 진행 중이다. 이게 2020년 5월 10일에 쓴 그렇게 썼다고 나온 문건의 내용입니다. 자그만치 한 5달 이렇게 뒤로 미루고 있죠.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이 사건이 이슈화될 경우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준 우리의 고문들 그리고 법인들의 자문력인 그런 분들이 부각돼서 이게 게이트 사건화될 우려가 있다. 이혁진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던 정부 그리고 여당의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펀드 설정 및 운용 과정에도 관여가 되어 있다. 이거 완전히 깊숙이 연결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조사한다고 해서 이거 이슈화 시켜버리면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A 문건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이걸 수사팀에 줘버린 거죠. 5월 10일에 작성한 건데 그러면 10월 말까지 수사를 늦추라 하는 그런 지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진아 청와대 행정관은 2019년 10월에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2020년 6월 이후 아마 9월쯤인가까지 청와대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이진아 씨는 이제 변호사로서도 활동을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계속 그 민주당 쪽에서 정치 활동도 해왔습니다. 최동욱, 강기정, 이광철, 문재인 씨, 이들과 관련해서 중요한 활약을 했던 그런 인물인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에서 이런 그 금융감독원 관련해서 일을 어떻게 하는가? 금융감독원을 무서워하지 않는 청와대다. 이거 당연한 것은 아니죠. 그 뉴스가 하나 있어서 그걸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2020년 6월 9일자 뉴스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이 지난 2월 중순부터 4개월 동안, 그러면 6월까지 되겠죠.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찰을 벌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이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 사용건을 지연 처리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 간부의 중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6월 8일 확인이 됐다. 이게 직권남용 논란이 생긴 겁니다. 공직자의 개인 비리를 감찰하는데 한정이 돼 있는 청와대 감찰반이 그 권한 밖의 조치를 한 것이죠. 청와대 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의 개인 비리를 감시하는 조직인데, 이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찰은 시중은행의 국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이 대규모 손실 사태, 또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 사용, 여기에 금감원 업무 처리에 집중을 했다 하는 겁니다. 콕 집어서. 그래서 청와대 민정수석 이 감찰반의 상급자가 이렇게 처음부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감찰을 해라 하고 지시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건 큰 문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모종의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결국 태도가 이래 왔던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앞에서 그 A 문건의 내용을 좀 딱딱하게 읽어봤는데, 이것을 언론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채워가면서 보도한 것이 있어서 그것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이 의미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 그 진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제 뉴스 내용입니다. 옵티머스 측에서 이현재 고문에게, 그리고 양호 고문에게, 이들은 이제 유명한 인물들이죠. 이들에게 매달 500만 원을 전달을 했고, 이게 이제 고문료로 지급을 했고, 군 출신의 김모 씨, 아마 이름이 김진한이던가, 하여튼 뭐 그런 사람에게 매달 200만 원을 고문료로 지급을 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서평하고는 법률 자문 계약을 맺어서 매달 500만 원을 자문료로 줬다. 그래서
현재의 옵티머스 대표인 김재현 씨가 이 고문분들이 펀드나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구상이라든지 인맥을 소개해 준다든지 하는 일을 해준다. 이렇게 말을 했다. 실제로 김재현 대표가 지난 7월에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이제 이 제목은 많다고 하죠. 수사팀의 말은 일단 그렇습니다. 이현재 고문, 양호 고문이 김재현 대표에게 사모펀드 설립을 제안했다. 그래서 옵티머스가 진행을 검토했고 또 이현재 고문의 소개로 최동욱 변호사 고문을 위촉했고 형사사건을 전담하도록 했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 몇몇 당사자들은 뭔가 입장 발표를 했다는데 이거 맞다고 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검찰의 일이 되겠죠. 밝혀내는 것이 그들의 일이니까. 이 A 문건 거기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2017년 9월 10월경에 이현재 씨가 광화문에 있는 개인 사무실에서 양호, 이 사람이 전 나라은행의 은행장입니다. 그 사람을 만났다. 그런데 양호 씨는 이미 그때 옵티머스의 고문이었고 이렇게 만나고 나서 이현재 씨도 옵티머스의 고문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재현 대표가 양호 고문을 내세워서 이현재 씨를 4-5번 만났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금융감독원장이 최흥식 씨였다고 합니다. 이 인물은 이현재 씨의 경기고등학교 후배고 이현재 사단 이렇게 불리는 그런 성향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금융감독원에 압력을 넣으려고 그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20년 10월 12일자 뉴스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옵티머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문재인 민주당의 소위 권력의 핵심에 발이 뻗어 있는가. 이미 뉴스를 보고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살펴본 내용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볼 것은 이 A 문건의 제목입니다. 왜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8글자가 제일 위에 쓰여 있었던 것인가? 지금 모든 뉴스 방송에서 이 이름을 쓰고 있죠. 이 문건이 나왔다. 검찰이 인정했다. 그 속에 청와대에 있는 구체적인 인물이 이름이 몇십 명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는 있지만 어쨌든 문건의 이름은 이렇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걸리는 것이 바로 치유라는 2글자입니다. 펀드 하자 치유. 펀드에 하자가 있다.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범죄는 아니죠. 보통 하자라고 하면은 흔히 고의를 배제한 그 하자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데 이번 사건은 하자라는 말이 나올 그런 사건이 아니죠. 그런데 하자를 더구나 치유를 하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자는 치유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기 사건을 혹은 그 정권 비리 이와 같은 것을 치유한다고 말을 하는가? 그건 좀 안 맞죠. 치유가 무엇인가? 이것도 그 좌파 용어를 좀 알아들어야 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뉴스에서 그 문재인 민주당 측에서 치유라는 말을 어떻게 쓰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죠. 2009년 12월 8일 민주당의 우윤근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는 15일까지 김형호 국회의장이 언론악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 경우에는 문장이 매끄럽게 흘러가죠.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다. 이것은 우리 대다수 국민이 쓰는 국어의 의미에 맞는 그 어법에 맞는 쓰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쓴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봅시다. 2017년 8월 14일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박범계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이 완료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이런 뉴스입니다. 2017년 8월 14일. 여기에 대해서 박완주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라는 촛불혁명의 명령에 따라 출범했다. 활동 과정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 있는 고름과 상처를 과감하게 도려내고 치유할 것이며 치유된 자리에는 나라다운 나라의 새살이 돋아날 것이다. 여기에서 치유가 어떻게 쓰였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의 신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신체에서 고름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 신체에서 고름과 상처가 있는 부분을 도려내는 것이 신체의 입장에서는 치유가 되겠죠. 고름과 상처의 입장에서는 제거가 될 겁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제거되는 것이고 도려내지는 것이죠. 이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치유라고 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위 문재인 민주당 측에게 적폐라고 찍힌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지키는 국민은 바로 그들이 말하는 고름이 될 것이고 칼로 도려내져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고 치유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2018년 4월 14일 내내 이제 경향신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진욱 교수라는 사람이 문비어천가를 부른 것인데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정치는 큰 세력을 갈라치는 능력이 필요하다. 뭐가 생각이 납니까? 큰 보수 집단을 쪼개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균열과 결집이라는 능력이 중요하다. 잘라서 필요한 것만 가져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김대중, 노무현의 경우에는 이걸
이념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이념으로 좌우를 갈라서 좌는 취하고 우는 버린다. 우를 가른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치유로 인식하게끔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수의 큰 덩어리를 분열시켜서 거기에서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적대 세력은 잘라내고 나머지는 자기 쪽으로 끌어가겠다 하는 게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다. 역시 두 가지가 다 보이죠. 죽임을 당하는 쪽과 그런데 보수 세력은 어차피 쪼개지니까 어차피 죽는 것이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2020년 7월 22일에 또 다시 듣게 됩니다. YTN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신문 방송에서 다 실었던 내용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안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제안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한 부분이 치유돼야 한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위헌 결정이 치유돼야 수도 이전 검토가 가능하다. 자기들도 뭐 수도 이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 부분은 새로운 정치조직 리마연의 성명서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새로운 정치조직 리마연은 수도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이어서 지키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가 수도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라는 것이 환자에게 병이 있다고 보면은 병의 입장에서는 죽이는 것이 치유고 환자의 입장에서는 살리는 것이 치유다. 이것을 알 수 있죠. 2004년 위헌 결정을 정세균 총리는 이것이 죽여야 할 대상으로서 치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민주당 측에서 이 보수라든지 또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국민들을 역시 그것을 병으로 취급해서 죽여야 할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치유를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런데 위헌 결정을 치유한다 하는 표현은 우리 국어법상 대단히 어울리지 않는 참 이상한 표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씁니까? 위헌 결정을 치유하다니.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펀드 하자 치유, 그거만큼 아주 이상한 표현이다. 둘이 참 닮았다. 언론 검색을 구글에서 해보면 위헌 결정 치유라는 말은 쳤다 하면은 정세균 씨만 나옵니다. 이거 혹시 옵티머스 그 문건하고 같은 어법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옵티머스의 그 문건에서 어울리지 않게 치유라는 말을 쓰는 것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쓰고 있더라.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쓰는데 앞에 소개한 것들도 좀 다르죠. 병을 죽이는, 반대파를 죽이는, 싫은 것을 죽이는 이런 치유는 지금 그 옵티머스 측하고 정세균 총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2019년 6월 12일 문재인 씨가 오슬로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평화가 내 삶을 나아지게 하는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모일 때 국민들 사이에 이념과 사상으로 나뉜 마음의 분단도 치유될 것이다. 뭔 마음의 분단이 있고 마음의 분단이 왜 치유가 되는가?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사상이 있는 것을 애초에 용서를 못하는 인간이 문재인 씨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독재자라고 부르죠. 마음의 분단이 치유된다. 역시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그렇죠. 또 있습니다. 2019년 6월 7일 공무원 초청 오찬에서 문재인 씨가 모두 발언을 합니다. 저항은 저항대로 치유하면서 정책은 정책대로 추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자기들 정책에 반대하는 그 저항은 치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칼로 도려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한테 반대하는 국민은 쳐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치유라고 썼습니다. 참 독특하죠. (2019년 7월 6일)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서 문재인 씨가 한 이야기입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환경 파괴, 이런 문제가 빠른 성장 과정에서 발생했다. 시장 경제는 이런 문제를 스스로 치유할 만큼 완벽하지 못하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치유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그것을 완화시켜서 같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치유한다고 말을 하는데 문재인 씨는 칼로 도려내는 것을, 파내버리는 것을, 적폐를 청산하는 것을 치유라고 합니다. 같이 안 삽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환경 파괴, 이거 쫓아내버리고 죽여버리겠다는 게 치유인 것이죠. 참 독특한 어법이다. 그런데 옵티머스의 어법과 닮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세균 씨의 말과 그 어법과 또 닮았다. 그런데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2018년 3월 27일 추미애 민주당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추미애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토지 공개념은 정체된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적 불평등을 치유하는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다. 불평등을 치유한다. 이것도 두 가지가 가능하죠. 불평등을 좀 줄여서 완화시켜서 치유한다고 할 수 있고 불평등을 파내버려서 치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분명해지는 뒷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드리워져 있는 지대 추구, 그 땅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흔히 자본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이야기할 때 그 지대 추구의 덫을 걷어내는데 주저하지 않겠다. 걷어내겠다고 하죠. 칼로 후벼 파서 버리겠다고 하죠. 그게 치유인 겁니다. 결국 이 치유라는 우리말의 이상한 용례를 우리는 문재인 씨에게서, 정세균 총리에게서, 추미애 씨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의 치유를 옵티머스 A 문건이 쓰고 있었더라.
그런 것이죠. 옵티머스의 A 문건은 하자를 치유한다. 하자를 안 보이게 한다. 없애버린다. 그렇게 되겠죠. 어떻든 어울리지 않는 국어 용례다. 결국 이렇다면은 현재 계속 퍼져나가는 확장되고 있는 이 옵티머스 사건과 권력과의 관계, 그게 정세균, 추미애, 문재인에게도 닿는 것인가? 아니면 이들이 옵티머스의 A 문건에서 쓴 그 치유라는 어울리지 않는 그 문건을, 그걸 이미 보고 눈에 익어서 그 말을 썼던 것인가? 시기적으로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고 너무나 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우리는 단어를 가지고 추적을 해보았고, 이것이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하는 것은 유능한 검찰이 밝혀야 하는 것이죠. 검찰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검찰은 대한민국 국민의 공무원이고 정의를 지키는 공무원입니다. 오직 헌법과 국민만 보고 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